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냥 모관이 그 정도로 악랄한 것만 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트럼프가 박차고 일어나 연문을 통해 황급히 나가면서 so dishonest, 정말 부정직한 모관이야 라고 말하고 나갔다 이러고서 밖에 다 떠들었는데 오디오 파일 공개한 거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이. 인터뷰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고 모관은 It was a great interview, 정말 훌륭한 인터뷰였습니다 라고 또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인터뷰 도중에 이제 시간이 원래 20-30분 하기로 한 인터뷰가 1시간 20분 이렇게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늘어나냐면 모관이 이번에 one more last question, 마지막 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4번이나 해서 그렇게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그 트럼프의 그 스태프가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끼어드는 그런 그 대목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톡TV가 이게 폭스뉴스의 자회사입니다. 폭스뉴스랑 같은 그룹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퍼트 머덕, 세계 미디어의 황제 루퍼트 머덕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요. 루퍼트 머덕이 영국 내에 지상파 TV 송출 그 채널을 갖고 있다가 반독점에 걸려가지고 그걸 한 10여 년 전에 팔았는데, 요번에 다시 이 톡TV라는 걸 가지고 다시 기어 들어온 거예요. 루퍼트 머덕이 영국 시장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피어스 머건이라는 이제 앵커를, 우리로 치면 손석희 이런 사람이죠. 앵커를 이제 모신 거야. 그래가지고 피어스 머건이 오면서 딱 뭐라 그랬냐. 나는 차분한 중도 우파를 겨냥하는 그러한 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와서 이거 자기 이제 그 쇼 띄우려고 비싼 돈 들여서 트럼프 인터뷰까지 끌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짓을 저지른 거라. 그래서 차분한 중도 우파 겨냥한다면서 이상한 짓 저질러 놨다라고 이 비평가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관 쇼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폭스뉴스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엄청난 사람 있죠. 터커 칼슨, 미국 최고의 미국 보수공화 쪽 최고의 그 앵커죠. 터커 칼슨이 구원투수로 출연도 해줬는데 그래도 안 올라가. 이거 나간 다음에요, 4분의 1로 깎였어요. 피어스 모관의 그 시청률이.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잘못 개기면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워낙 기반이 좋고 워낙 그 자기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으니까 트럼프한테 개기면은 피어스 모간 같은 사람도 골로 간다. 어느 정도 골로 갔냐? 피어스 모간 쇼에 다른 앵커가 출연하면 그 앵커의 시청률도 떨어져. 그 정도로 골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피어스 모간 이 쇼가 중단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머덕 아저씨가 괜한 데다가 엄한 데다가 돈 질른 것 같습니다. 머덕 할배가. 자, 이런 이제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셨지만 이 좌파 글로벌리스트 바이든 정부마저도 미중 대립으로 가고 있고, 미중 대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태평양의 주춧돌인 한반도가 중요하고, 한반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안정화돼야겠고, 대한민국이 안정화되려고 보니까 저 국회를 해방구 삼아서 이제 정치 내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시작한 저 586 종중 종북 전체주의 집단은 결국 윤 정부에 의해서 도려내줘야겠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 바이든 할배 출연시켜가지고 문재인 한번 만나게 해서 문재인한테 시그널을 줘야겠고, 이 정도까지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머리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거 엄청난 격변이죠.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저렇게 그 바이든 할배 그 깔깔 카말라 전부 다 문제가 있어갖고, 저 보셨지만 저 부활절에서도 그 토끼 토끼 옷 뒤집어 쓴 사람이 바이든을 갖다가 이렇게 그 보쌈을 해서 옆으로 빼돌려 버리잖아요, 대통령을. 그 정도까지 미국 정치가 지금 위기고, 지금 야인인 트럼프는 기세 등등해가지고 요번에 미국 이 중간선거에 자기 요소에 특히 연방급의 요소 그리고 주지사급의 사람들 계속 자기 그 인더스먼트 계속 주고 있고, 거기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한테 개겠다가 영국 최고의 가장 인기 좋은 시사
시사 진행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피어스 모건이 한 방에 나가고 뭐 이런 엄청난 격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그 중화기가 제대로만 지원받으면은 심지어 돈바스에서도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그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근데 시간이 만약에 그게 지원이 늦어지면 아마 러시아가 돈바스 일대를 굳히기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째 됐든 간에 지금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바빠서 못 해드렸는데 나중에 우크라이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거예요. 말로 주고 되로 받았다 그래야 되나? 우크라 건드렸다가 자 보세요.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반대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러시아와 접경하는 나라 중에 나토 가입한 나라는 그 리투아니아밖에 없는데 그 접경 구간이 워낙 리투아니아인가 에스토니아밖에 없는데 그 접경 구간이 워낙 짧아요. 거기는. 그리고 나서 그 아래가 바로 벨라루스예요. 폴란드랑 바로 접경이 안 돼 있다고 러시아가. 그 벨라루스는 러시아 위성 국가니까 당연히 벨라루스는 완충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아래가 우크라예요. 우크라가 가입하는 거 못 참겠다는데 핀란드가 러시아랑 접경하는 그 길이가 우크라가 러시아랑 접경하는 길이의 1.5배인가 돼요. 핀란드 지금 여자 수상인데 뭐 몇 달 안에 가입합니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 엊그저께. 살벌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제 러시아를 가입하면 이 핀란드랑 스웨덴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 그 서북 쪽이 이제 그 핀란드고요. 북쪽이 이제 스웨덴인데 그러면 뭐가 되냐? 그 아래는 다 나토 국가거든. 그러면 발틱해를 둘러싸고 전부 나토인 거라. 그러면 러시아가 숨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발틱해가 러시아의 숨구멍입니다. 그 발틱해랑 연결된 데가 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라고 불린다. 거기가 제정 러시아 수도고 거기가 러시아의 심장입니다. 러시아의 권력을 잡으려면 항상 페테르부르크를 잡은 자가 러시아 권력을 잡아요. 소련 권력을. 페테르부르크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옛날 레닌그라드 소련 때. 러시아 문학작품 보세요. 뭐 그게 고골 거가 됐던 푸시킨 거가 됐던 톨스토이 거가 됐던 뭐 도스토옙스키가 됐던 그 곤차로프가 됐던 다 그 기라성 같은 체호프가 됐던 러시아 문학작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무대가 네바강이 페테르부르크를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궁전, 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사교계, 그게 무대잖아요, 거기가. 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예요. 그럼 페테르부르크의 숨통이 어디냐? 발틱해인데 발틱해가 꽉 막히는 거예요. 참고로요, 핀란드는 나치 동맹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왜냐하면 그 전에 핀란드가 독립할 때 1917년에 핀란드가 러시아랑 싸우면서 독립을 했잖아요. 핀란드가 독립을 할 때 러시아랑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독립을 해갖고 이게 핀란드가 반공반소거든요. 근데 나치가 반공반소였잖아요. 그래서 나치 동맹군이었어요. 스웨덴은 거기가 나치 동맹이었나 중립이었나 한데 친나치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의식이 있다고요. 거기가 두 개가 다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둘 다 중립이었는데 친나치였죠. 노르웨이가 나치 동맹국이니까 그랬고, 그래서 이 노르웨이와 나치 사이의 그 통로를 스웨덴이 제공을 했다고요.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북쪽에 붙어 있으니까 반도에 스웨덴을 통하면 금방 가잖아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식 때문에 핀란드랑 스웨덴은 중립을 표방하고 이런 거에 잘 끼려고 하질 않아요. 단지 핀란드는 워낙에 소련이 무서워서 러시아가 무서워서 어마무시하게 그 군사력
그 군사 동원 체제가 돼 있어요. 핀란드의 예비군이 90만인데 예비군 90만이면 우리 예비군 동원 체제의 3분의 1인데 핀란드 인구가 우리의 뭐 잘은 제가 안 따져봤지만 뭐 한 6, 700만 밖에 안 될 거예요. 많아봐야. 우리의 한 8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이 예비군 동원력은 우리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요. 핀란드 엄청나게 군사화돼 있어요. 그 사회가.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그 자위 체제가 잘 돼 있다고. 이 핀란드가 통째로 가서 나토에 붙고 스웨덴이 나토에 붙는다는 얘기는 요번에 러시아 무지하게 당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잘못 건드렸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엄청난 변화가 지금 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이 변화가 마지막으로 이제 결판이 나지는 데가 서태평양에서 미중 대립, 미중 전쟁으로 결판이 나요, 이게. 그리고 그거는 결국 핵심은 어딨냐면 북한의 변화, 북한 급변 사태, 북한의 자유화, 북한에서 자유조선의 등장 뭐 이런 걸로 결판이 날 거라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은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부호가 어느 날 갑자기 보수 공화에 배팅을 해서 50조를 집어넣을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트위터에 배팅한 게 아니라 보수 공화라는 정치 마케팅에 배팅한 거다. 그 사람 돈의 귀재인데 그게 돈 되지 않으면 배팅하겠냐. 자, 그래서 이 변화의 근본 이유가 뭐냐? 이거 어마무시한 변화인데 근본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는 수메르에서 한 5,000년 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 중심의 미디어, 문자라는 미디어가 언제 완성이 되냐면 15세기에 서유럽에서 완성이 됩니다. 문자가 완성된다는 뜻은 뭐냐면 알파벳을 집어넣는 인쇄기와 그 인쇄기로 찍을 수 있는 종이 펄프, 그게 문자의 완성이에요. 그게 15세기에 일어납니다. 구텐버그 인쇄기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종이 펄프예요. 종이를 비교적 싼 값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야 문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인쇄기가 나올 수 있고. 종이 펄프는 얘기 안 하고 맨날 구텐버그 인쇄기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종이 펄프 만들어낸 스페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자의 사용을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초기에 신성 문자 나왔고 그 다음에 서령 문자 그리고 이데오그램, 이건 추상 개념을 표현하는 아이콘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트를 써놓고 이걸 사랑이라는 추상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데오그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음절 문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히라카나 가다카나 같은 음절 문자. 그 다음에 음소, 자음, 모음을 표현하는 알파벳. 알파벳이 나온 게 3,000년 전쯤 돼요. 알파벳이 나온 게. 그러니까 알파벳이 없었더라면 성경이 정리가 안 되죠. 성경이 정리된 시대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대가 3,000년 전쯤 되거든요. 또 알파벳이 없었더라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고전 그리스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나올 수가 없죠. 알파벳이랑 관계 있어요, 이게 다. 그리고 나서는 그 3,000년 전쯤부터 쭉 이제 문자가 그렇게 가다가 그게 지금부터 500년 전쯤, 600년 전쯤에, 그러니까 1400년 동안 그 수준에서 가다가 그게 펄프와 인쇄술을 도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600년 전쯤에. 그로써 문자 사용이 일단 한 사이클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사이클이 이제 신문과 교과서 그리고 우리 때가 오면 이제 복사기, 워드 프로세서, 프린터까지 간 거죠. 지금 시대는. 그게 문자 사용이 이제 완성돼 가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자의 완성, 그러면 저는 이 한 사이클이 완성된 건 결국 종이 펄프와 인쇄술이 나온 시점에서 문자의 사용이 완성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힘의 바탕을 둬가지고 지난 20세기는 뭐냐, 매스미디어 천국이에요. 처음에 라디오, 그 다음에 제가 왜 저걸 한꺼번에 묶냐, 전화, 영화, TV가 거의 한꺼번에 일어나요. 전화는 발명은 오래됐는데 이 전화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에 의해서 제한돼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이 전화를 안 깔았으면 내가 전화를 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륙하는데 시간이 한 60년 걸렸어요. 50년은 걸렸어요. 전화라는 기술이 참 에디슨에 의해서 처음 나와서부터 전화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데까지가 한 50년 걸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교환기죠. 기계식 교환기. 그래서 기계식 교환기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전화가 다 집집마다 깔렸을 때 전국에 필요한 교환원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옛날처럼 기계식 교환기. 기계식 교환기라는 건 내 몇 번이에요? 내 연결하고 또 거기서 또 이거 꼽고 빼고. 그래가지고 기계식 교환기 때문에 모든 젊은 여자가 다 전화국에서 일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종류의 미래 서적이 나왔던 게 불과 한 60, 70년밖에 안 돼요. 60년 전에는 모든 젊은 여자는 다 전화국에서 일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었어요. 전화가 그렇게 퍼져가니까 기계식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반전자 교환기, 그 다음에 전전자 교환기, TDX죠. 그 TDX라는 게 1990년만 해도 신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기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때려 박은 건데. 그러나 그건 굉장히 훌륭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에릭슨, 뭐 AT&T, 뭐 노던텔레콤 이런 무시무시하게 거대 기업, 당시에서는 한 30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들은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라. 인터넷 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책과제가 90년대 국책과제가 그게 한 10개밖에 안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전전자 교환기 TDX 국산화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단계가 이제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제는 교환기가 완전히 소프트웨어 덩어리예요. 완전히 인터넷으로 돌아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첫 전화국에서 음성이 다 인터넷 전화로 바뀌어야 돼. 이제는 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회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회선이. 실은. 전화국서부터는 회선이라는 게 없어요. 회선이라는 거는 이제 서킷이라 그러는데 옛날 전화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건다 그러면 옛날 전화는 TDX까지만 해도 회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까지 회선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교환기를 통해서.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데이터처럼 중간에 다 바꿔갖고 인터넷 데이터로 때려버린다고요. 전부. 다 사실은 중간이 다 인터넷 전화예요. 지금은. 구리선 전화기도 전화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터넷 전화기예요. 지금은. 그 다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구리선 유선 전화도 그러니까 전화국과 전화국 사이는 다 인터넷 전화라고 보셔야 돼요. 교환기도 다 인터넷 교환기고. 그러니까 교환기의 지능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지죠.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다 나올 수 있고 뭐 전화 걸면 음악도 나오고 안내도 하고 뭐 가상 요새 누가 사무실에 PBX 놔요? 기억하시지만 옛날에 사무실마다 PBX 놓죠. 조그만 일종의 교환기죠. 그래서 대표 전화로 받고 국선 몇 번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그 리셉션 하는 그 젊은 여직원이 항상 있죠. 목소리 이쁜 여직원이. 조금 규모가 되는 사무실 같으면. 요새 그런 거 안 놓잖아요. 왜냐? 전화국에 신청하면 전화번호 다 엮어가지고 전화국에서 PBX 역할을 해주는데 뭐하러 그걸 해요? 그거 뭐냐? 전화국에 있는 그 교환기가 그냥 컴퓨터 덩어리란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 덩어리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음성이 회선이 구성이 돼서 서킷이 구성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방식으로 데이터로 간다는 얘기라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유선으로 구리선 통해서 하는 전화가 어느 구간서부터는 완전히 전부 인터넷 그 어느 구간이 전화국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전화국까지는 전부 인터넷 방식, 데이터 방식이라는 소리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다 그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전화가 라디오 전화, 영화, TV 저게 거의 뭐 20세기 초반에 거의 한 무더기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엔 1980년대에 비디오, DVD, CD가 나오죠. 매스미디어예요. 저 비디오, DVD, CD, 내가 원할 때 내가 보는 그런 매체니까 저거 개인 미디어 아니야. 오케이, 그런 면에서는 개인인데 거기 있는 컨텐츠는 누구 거요? 할리우드, 뭐 20세기 폭스사, 워너브라더스 그런 데서 만든
컨텐츠를 보지. 그 컨텐츠 중에 개인이 만든 컨텐츠 있냐고. 없네. 그냥 비디오 카메라로 뭐 결혼식 찍고 무슨 생일 파티 찍은 거 외에는 없네. 없는 거예요. 개인 컨텐츠는. 그게 매스미디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미디어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빈약해서 내용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빈약하니까 명색은 개인 미디어인데 시소비 완장지라는 거. 시소비 완장차고 내가 왕이야. 너 강퇴. 너 나가. 너 벌점. 너 등 다운. 등업이 아니라 등 다운. 등급 다운. 이러고서 완장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게시판에 붙어갖고 오늘은 시소비 어떤 무드실까? 어떤 게 여기서는 말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눈치를 따록따록 보게 되죠. 그게 이제 PC통신 초기 인터넷이 그랬죠. 20년 동안 그랬어요. 1990년에서 1910년까지. 그러다 얘가 튀어나온 거야. 완벽한 개인 미디어. 이 개인 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영화, 오디오, 동영상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 간에 소통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기 관점이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그래서 개미소관. 이 변화는 그럼 어떤 정도의 그 파괴력을 갖는 변화냐? 5,000년 전 수메르, 3,500년 전 중국에서 문자가 나오면서 역사 시대가 시작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예요.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지구 모든 사람이 개미소관으로 멀티미디어로 실시간 연결된다. 무시무시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인간이 감당을 하면 인류가 한 단계 올라설 거고 감당 못하면 인류가 거의 뭐 멸종위기 속으로 처박힐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사실은 아마 한 단계 올라설 거다. 감당할 거다. 왜냐? 이 변화 자체가 인간을 개인으로 만들어주는 변화다. 이거 저는 개인 예찬론자거든요. 한 사람이 자기의 관점, 자기의 머리,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그걸 소통할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장벽이 없다. 뭐 빈부 귀천이 없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따라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냐 없냐라는 위대한 실험에 저나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 실험에 참여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역사적인 순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교육감 좀 난잡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이 감격을 가지고 한번 대판 싸워보자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전교조 아웃, 학교를 학교답게. 그래서 우리 세모풀 지부, 세모풀은 세상 모든 풀뿌리죠. 세모풀 지부의 운영위원 세미나가 열립니다. 내일 열립니다. 오후 2시, 5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세모풀 49개 지부 운영위원 모시는 거니까 여기 그 세모풀 그 연락 받으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세요. 누구든지 참여, 그 연락 받으시는 세모풀 회원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빨리 세모풀 회원 현장에 오셔서 가입하시면 돼요. 010-6368-990 하나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